일단 오늘 좀 일찍 나왔죠. 지금 시간이 6시 3분 정도 되고요.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쌀쌀해요, 날씨가. 제가 항상 출발하기 전에 네이버 날씨를 좀 보고 오는데요, 일기예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기온이 13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제보다 한 2도 정도 낮고, 살 바람도 좀 부는 것 같은 게 약간 썰렁한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걸을 만하다. 이 복장으로. 지금 반팔이죠. 바지도 반바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런 복장으로 충분히 걸을 만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경에 김이 좀 안 서리게 이렇게 마스크를 좀 이렇게 잘 정돈을 하고, 그래도 김은 좀 서리네요. 딱 막아줘야 되는데 마스크가 됐습니다. 살짝 차가운 기분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아직은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일교차가 또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13도인데 이따가 낮 최고 기온은 한 26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꽤 좀 더울 거예요, 낮에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날씨 자체로만 말하면 늦여름 비슷하네요. 9월 말이 됐는데도요. 자, 한번 힘차게 이렇게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체중, 몸무게를 한번 또 재보는데요. 이거 계속 한 일주일 됐죠, 이제. 오늘이 7일차인데요. 계속 걷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중이 좀 줄더라고요. 체중 감량이 됐어요. 아침에 한 87k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략 90kg 근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일만, 물론 지금이 제일 체중이 적게 나가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때 체중 쟀을 때는 좀 밥을 먹고 잰 것 같기도 해요. 대략 한 90kg 언저리 나왔었는데 딱 수치로만 따지면 한 3kg 빠진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걷기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뭐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어요. 어제 좀 뭘 먹었냐면 팥빙수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 때쯤에 팥빙수를 하나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딴 거는 안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세팅을 하고. 네. 아, 김서림이 심하네요, 확실히. 네. 저번에 제가 살짝 리뷰 아닌 리뷰를 했었는데,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이정재, 박혜수 주연의 오징어 게임. 그게 뭐 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요. 좀 그럴만도 하죠, 확실히. 사회의 좀 차가운 면을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좀 악한 면, 사회에서 악한 면. 딱 보면은 막 그런 거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그 사회를 압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막 전략이 들어가고 중상모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자가 독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의 사회나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 안에서의 어떤 인간미, 인간성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조그맣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 베이스는 사악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같은 거,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악한데 그 안에서 어떤 자그마한 인간성들이 꽃을 피는 그런 느낌, 꽃을 피우는 느낌. 그 조그만한 인간성조차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또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들은 사실 그렇진 않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단면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현실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단순 악인도 단순 선인도 없다, 이런 구도. 그런 걸 잘 그리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시청자들이나 그걸 보고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공감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유의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캐릭터들을 좀 생생하게 만들어주고 캐릭터마다의 어떤 스토리 라인을 구축을 좀 해놓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개연성. 아,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 난데없이 뚱딴지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근데 다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입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들을 그 스토리 저변에다 딱 깔아놓죠. 그런 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시즌2도 제작이 돼가지고 또 많은 빅재미들을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좀 축하할 일이죠. 네. 특히나 작년에 뭔가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높을 겁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를, 시상식을 눈여겨보는 세계의 시청자들이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도 사실은 칸이나 베를린이나 베니스 이런 거보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렇게 뭐 주의 깊게 항상 보면서 그렇게 자랐었거든요. 왜냐,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 기본으로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들한테 또 그 제작진에 수여되는 그런 상들이잖아요. 그게 전 세계의 영화를 헐리우드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김이 많이 서리긴 하는데 잠시만요. 딱 이렇게 하고 김서림을 조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온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니까 좀 김서림이 좀 심하고 좀 이렇네요. 숨 내쉴 때 막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이런 수증기가 막 김서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걷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의 나무들도 좀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또 멋있네요. 물론 사람이 그냥 심어놨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막 좀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켜 오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을 많이 훼손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좀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또 언급을 하는 게 기후에 대한 거잖아요. 기후, 특히 기온이 지난 뭐 100년 전, 200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 계속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들을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좀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지구가 지금 이 시점보다 기온이 높았을 때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온이 오르는 추세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아파트가 과연 인위적인 것이기만 할까요? 가장 인위적인 것의 집약체로 보이는 이런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들이 단지 인위적이기만 한 걸까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건축물들을 이렇게 올릴 때,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연의 소재,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법칙, 그 다음에 공학적인 법칙, 그런 원리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 원리란 게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자연에 있던 것들을 사람이 발견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원리를. 그 다음에 그렇게 쓰이는 재료나 뭐 소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연에 있던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막 다시 이제 재조립하거나 아니면 합성해 가지고, 그런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재들을 환경에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물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류라는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런 환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인간의 행위도 어떤 자연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연하고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구분 짓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그것도 뭐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자체도 인간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악영향인지 좋은 영향인지,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또 그런 걸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넓은 관점에서는 자연의 일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실 분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또 저는 그런 생각,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담 스미스 있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야말로 어떤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거기에는 확률이 개입이 되는 거고요. 확률이란 게 저는 수학보다는 어떤 자연의 원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학이 자연의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학문이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경제의 측면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해 가지고 그 원리만을 신봉하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도 그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선인과 악인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그 사회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미국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4%라고 보거든요. 4%라면 당연히 100명 중에 4명, 25명 중에 1명씩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나온 거고, 유럽에도 비슷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측정했을 때도 대략 4% 정도 나온다. 2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25명은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25명이 쉽게 넘어갈 때 보입니다. 맞잖아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뭐 하다못해 시장을 가든 마트를 가든 그 안에 소시오패스가 여러 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국에서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연구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 진단 테스트 항목이 미국이나 유럽과는 한국 어떤 문화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행동들은 그 개인이 소속돼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대략 한 1%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한국 문화를 그 테스트 문항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두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4%보다 뭐 못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지구상에 대략 한 4% 정도 있어 보여요. 조금 수치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 25명 중에 한 명은 소시오패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 정도의 일정 확률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진짜 흥미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죠. 왜냐하면 보통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악인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한번 범죄를 일으키면 좀 되게 과격한 범죄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뭐냐, 사람을 어떤 그 가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보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진짜 가공할 만한 막 엄청난, 보통의 이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물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나 침투해 있다는 거죠. 그 침투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 소시오패스들의 접근 방식도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악인들은 아주 막 무서운 방식, 그러니까 협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박을 한다, 괴롭힌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주로 그런 방식도 많이 쓴다더라고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본인이 불쌍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동정심을 상대방이 유발하게 해가지고
보통 그 동정심을 유발시키게 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좀 이런 치근한 마음에서.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뭐냐, 사실은 그렇게 인간적인 그 감정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다만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유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버린다는 거죠. 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흥미로워요. 어떤 가치관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크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딱 원하는 것은 무조건 비인간적인 감정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쳐가지고 뭐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내자. 해치거나 해치지 않거나 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단을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을 활용할 뿐, 사실은 그런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우면서도 좀 공포스럽죠. 그런 사람들 보기는.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좀 봤는데, 그 김경일 교수라고 그 심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대 그 교수로 계신 분인데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방송에서 강연도 자주 하시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 구별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일반인과 소시오패스를 구별을 해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막 대단히 막 이기적인 사람들, 막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막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딱 단정적인 소시오패스인 것은 아니고. 강아지가 또 지나가네요. 실제로 구분할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로 하나 든 건데요. 아버지가 좀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119를 불러가지고 그 구급차에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응급처치하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가지고 아버지는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후에 본인의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원에 모신 거,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다행히 아버지는 괜찮으셨지만. 그런데 언니가 뭐라고 하느냐, 전화를 받은 언니가 보통은 뭐라고 할까요? 전화를 받았어. 동생이 딱 아버지가 막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모신 다음에 자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냐,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냐, 너 참 잘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아버지 좀 잘 모시고 있으라, 내가 바로 갈게,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일단 아버지가 어떠신지 물어보겠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뭐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냐, 섭짓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구급차로 병원에 모신 거까지를 그 동생은 이제 한 건데, 동생이 한 일인데, 그것보다 자신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게 그 언니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김경일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소시오패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반인들과 다른데 어떤 부분이냐, 워낙에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말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이 그 사실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서 중요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흥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횡단보도 건너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잡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점심시간 같을 때 그렇게 보통의 잡담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여러 명 있을 때 한 친구는 자기 집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화두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경에 습기가 너무 차서, 자, 안경을 좀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저도 잘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어떤 화제거리에 대해서 내가 또는 다른 친구가 어떤 화제거리를 꺼냈을 때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너 그랬으면은 막 그랬겠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아니면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그런 뭐 좋은 일도 있었어. 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유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놀라운 일이지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있더라고요.
의외로 구분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슴 아픈 문제는 뭐냐, 딱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을 단순히 너희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나만 잘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관계를 끊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족끼리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그 사람하고의 어울리는 기회들을 최소한이라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게 맞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서 이렇게 보통의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질이 아주 어린 나이에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3살 정도 시점부터 한 가지 그런 친구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건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겠죠. 부모가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좀 좋은 환경으로 상담도 받고 좀 거기에 대한 좀 이런 보완도 하고 이러면은 어떤 그런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이렇게 조금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걸 발견한다면.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거를 좀처럼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이런 관계에서 단절을 하면서, 다만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4% 정도 소시오패스가 존재가 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본인이 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적합하게 일단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아주 이성적인 판단들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 따른 대처 방법을 스스로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잘 풀어낸다면은 잘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그 범죄 영화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막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에는 좀 다양해져 가지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좀 사회화된 막 소시오패스들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안경에 김은 많이 서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보자 6시 44분이죠. 지금 안경너머로 보고 있어요. 걸음수는 한 5,500보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아까 6시 3분이었던가요? 거의 6시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이제 돌게 되네요. 또 안경에 김이 서리네. 안경을 벗고 다닐까요, 그냥? 횡단보도를 잘 건너주고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건 다 좋은데 안경에 김이 많이 서려요. 닦아주고 닦아주고 다시 써주고. 끝까지 계속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차량이 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어제까지 아마 그 휴가를 내가지고 쉬었던 사람들이 많겠죠. 아니면 오늘까지 휴가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은 이제 출근하시고 이러실 텐데 다들 저는 좀 그래요. 즐겁게 좀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뭐 편하게 안락하게 그것도 좋겠지만 재미있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가치 같은 게 재미있게 살자거든요. 재미있게 지내자. 재미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 사람도 조그만한 재미 요소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무슨 사고가 나고 그렇더라도 그 사고의 현장에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구출될 때까지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뭐 옆에 있는 막 돌멩이 이런 걸로 이제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그걸로 상상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놀이의 인간. 그러니까 뭐 의식주 뭐 다 필요하지만 사람이 어떤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일하는 현장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려움이 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날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또 하늘은 이렇게 맑은 날씨 구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좀 구름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하늘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이 바로 제 머리 위에 보이는 하늘은 완전 푸른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밑을 걷고 있습니다. 짜짜짜 짜짜짜. 자동차들이 참 많이 다니네요 오늘. 요즘에 진짜 차 운전하는 것도 보면 다들 아마 좀 우리 좀 한국인들 공통적인 생각 아닌가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난폭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되게 좀 얌전하고 보통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도 운전대를 잡으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약간 피해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은 하여튼 간에 과실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실 비율. 특히나 두 대의 차가 뭐 사고가 났을 때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물론 50대 50인 경우도 있겠지만 과실 비율이요 100대 0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한 차량이 한 차량한테 순수하게 피해를 끼쳤다는 건데 그 100대 0 이거 제가 좀 요거를 좀 잘못했네요. 좀 제가 요거 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실은 그게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고를 일으켰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얼마나 이게 조금 이 피해를 제가 일으켜서 좀 그러시죠. 이렇게 사과 좀 하면서 제가 이건 빠르게 좀 복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사고 사례들 보면 끝까지 우겨요. 명백히 본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요즘에 그게 많잖아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를 기다려서 해야죠. 그게 아니고 함부로 그렇게 좌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고를 낸 원인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차량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뭐 그래 100대 0 알겠습니다. 대신에 대인은 처리 안 해드리겠습니다. 대인, 그러니까 뭐 병원 치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한다면 그냥 대물로만 100대 0 인정하겠습니다, 막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과실을 끝까지 인정은 하지 않겠다, 100% 자기의 과실을 인정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당연히 차량 간의 사고가 딱 일어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친 이유가 뭐냐?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특정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이제 따져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소송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양심의 영역 아닌가요? 그런 거. 저도 예전에 뭐 차 사고 이런 게 좀 나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백인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있었다기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인정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명백히 그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선의의 상대방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좀 알고, 그 원인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해야죠. 과실 자체를 인정을 좀 해야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합니다. 예. 또 안경에 김이 또 서리네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잘 안 보입니다. 6시 57분 정도 되고요. 지금 걸음수는 7,000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달랄라, 예, 여기 옆에 저 달랄라, 달랄라, 예, 저 차단기 있는 거. 예. 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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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랄라. 자,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이렇게 걷기로 맞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